자, 허생전에 대한 대략적인 줄거리 다 알고 계시죠? 자, 한양에 허생이라는 몰락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양반이긴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애초에 허생은 10년을 목표로 두고 책 읽기만 하고 있었어. 근데 한 7년째 되는 날 아내가 참지 못하고 야,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해와라 라고 하는데 허생이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허생이 누굴 찾아가? 변씨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야, 만냥 좀 빌려줘 라고 했더니 변씨가 그래? 라고 하면서 만냥을 쾌척합니다. 허생이 그 만냥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뭘 사요? 과일과 말총을 삽니다. 2배의 가격으로 그 조선 팔도에 있는 말총과 과일을 싹 다 사들여.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과일과 말총이 어디에 쓰이느냐인 거죠. 평민들은요, 사실 과일을 먹기가 힘들어요. 비싸서. 자, 양반들은 과일을 어디에 쓰죠? 제사에 씁니다. 말총은 어디에 써요? 그렇죠. 양반들이 갓을 쓰기 전에 머리를 묶는 용도로 씁니다. 일반적 사람들이면 과일 없으면 제사 안 지내면 되고 말총 없으면 갓 안 쓰면 돼요. 그런데 양반들은 그건 10배의 가격을 들여서 그걸 다시 되사죠. 자, 이걸 통해 결국 허생이 비판하고자 하는 건 뭘까? 허례허식. 그렇죠.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양반들. 그 다음 2번째, 취약한 경제 구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과일이 없어? 그러면 뭐 하면 돼? 수입하면 돼요. 근데 수입을 못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상업을 천시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무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었어. 그래서 결국에 이 매점 매석을 통해 허생이 비판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 취약한 경제 구조, 2번째, 허례허식. 자, 그리고 나서 허생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10배 벌어들인 돈으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군도들을 끌고 빈섬으로 들어가죠. 자, 이걸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공무원도 하지 못하는 걸 일개 시민 한 명이 해결했다 라는 걸 통해 지배층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거겠지. 그 다음 2번째, 이 사람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악해서 도적이 됐겠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부재한다 라는 사회상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빈섬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걔네를 잘 먹고 잘 살게 냅두고 지는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허생한테 이완이라는 사대부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완이 야,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부실하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허생이 3가지의 계책을 알려주죠. 첫 번째 계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아, 아직 여기까지 진도를 안 나갔구나. 네. 아,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배우겠죠? 자, 첫 번째 계책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 인재가 없어서다. 좋은 인재를 등용하고 싶으면 삼고초려. 삼초고려. 임금한테 가서 삼고초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고초려가 뭐야, 도윤아? 그 3번 계속 막 맞아요. 인재를 그럴 수 있어. 아, 미안해. 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인재를 등용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3번 찾아가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완이 야, 그건 좀... 그래서 이제 허생이 빡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명나라 좋아한다 그랬지, 조선? 그러면 명나라 후손들을 위해서 희생할 정신도 있겠네? 명나라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의 돈을 좀 뺏어라. 그 돈을 명나라 후손들한테 줘라.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아, 그건 좀... 이래요. 그래서 이제 허생이 열받아가지고 알았어. 마지막 3번째 계책을 알려줄게. 청나라를 치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 이런 말도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라이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걔를 이길 수 있잖아. 그래서 청나라에 변발을 하고, 뭐 변발이 뭔지 아나 혹시? 그죠? 중국인처럼 머리 밀고 그리고 청나라의 옷을 입고 걔네 나라로 유학을 보내라. 유학을 보내서 스파이 활동을 하게 하고 걔네랑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나서 걔네로부터 많은 걸 배워오자. 그랬더니 이완이 야, 그건 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허생이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가. 뛰쳐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라져.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면서 끝이 나. 이게 허생전의 결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허생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볼 건데 너희가 아직 다 안 배웠다고 하니까 구성 먼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이거 중3 때 시험 좀 해봤어? 맞아. 아, 중3 때 시험 범위 들어갔으면 쉬웠겠네, 수업 들을 때. 그쵸? 다행이다, 야. 자, 일단은 작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좀 해봅시다.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우리나라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실학자라는 건 실용적인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자, 조선 전기에 조선의 근간이 되었던 학문은 뭔지 아는 사람? 유교. 유교 맞아요. 근데 그걸 세 글자로 표현하면 성리학. 그렇죠, 성리학. 근데 혹시 성리학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예. 천문학? 사실 나 그렇게 깊이 있게 몰라. 성리학에 대해서 혹시 나 뭐 기억나는 거 있다? 얘들아, 5,000원짜리에 누구 있어? 2? 1,000원짜리에? 헷갈리나 보네. 1,000원짜리 이황이고 5,000원짜리에 2가 있어요. 지폐에 왜 있어? 그 사람들? 유명해. 유명해서요? 그러니까 왜 유명해? 책 냈지 않나? 들리가. 우리 그 집회나 동전에 위인들만 올리잖아. 세종대왕, 이순신. 근데 이황이나 이인은 왜 들어갔냐고. 성리학을 되게 정답. 성리학을 집대성한 학자들이야.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우리가 왜 걔네가 집회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유는 성리학을 잘 몰라서 그렇겠죠, 뭐. 성리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 세상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의 본질은 전부 다 이고 그것을 담는 그릇은 기다. 지금 너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지? 그게 성리학의 문제점이에요. 우리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적인 이야기인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학문이 실학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반성이 왜 시작됐냐? 임진왜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를 가로지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임진란이랑 병자호란이죠.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고 병자호란은 그로부터 30년 뒤 1636년에 일어나는데 임진왜란은 일본이 쳐들어온 사건이고 병자호란은 청나라, 중국이 쳐들어온 사건이죠. 근데 이 두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어마무시해요. 어쨌든 사실상 거의 졌죠, 둘 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 세금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하는 거라고는 1도 없는 천진 새끼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지금이랑 다를 바가 사실. 네, 세금만 엄청 뜯어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생기면서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자, 이 당시 사회상을 좀 보면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는데 명나라의 힘이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 조선은요, 옛날부터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래서 명나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청나라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특히 이 상황을 안 좋게 만든 사람이 광해군인데 광해군이 중리외교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은근히 줄타기를 해. 근데 이제 청나라가 거기서 팡 터진 거지. 그러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 인조 때 청나라가 결국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다. 그래서 병자호란 때 우리가 엄청난 굴욕을 당하지. 어떤 굴욕? 삼전도의 굴욕. 머리를 막 조아리잖아요. 인조는 그때 어디로 도망가?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고, 그쵸?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두 가지의 이론이 나와요. 첫 번째, 북벌론. 청나라를 죽여버리자. 청나라랑 전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아니다. 청나라로부터 배우자. 쟤네는 문명도 발달했고 과학기술도 발달했으니까 얘네로부터 많은 걸 배워서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시키자. 이게 북학론이야. 근데 이 북학론과 관련된 게 바로 실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실학자 박지원, 이덕노, 홍대용,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약용이 만든 게 뭐였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는 그거 뭐야?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는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거 거중기를 정약용이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부터 과학기술이 그래서 발전을 해요. 실학자들의 영향인 거죠. 그러면서 천문학도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자, 허생전은 딱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작품이고요. 이 당시 우리나라 사대부 중에서는 북벌론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봐. 우리 사회에서도 제일 꼴 보기 싫은 애들이 뭐냐면 비판만 잘하는 애들. 대안 없이. 별론데? 이거 어때? 별론데? 별론데 층 있잖아. 별로? 딱히? 굳이? 이런 애들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의 문제점은 그게 싫으면 다른 대안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양반들이 다 그랬다는 거야. 치자고는 하는데 딱히 뭐 어떤 대안이 없어. 그리고 이 작품의 허생이 바로 여기는 북학론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내가 4가지 작품을 적어놨는데 외부 지문이 출제될 수 있어서 스토리를 살짝씩 얘기해 줄게요. 박지원이 만약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면 주제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인물령을 긍정하거나 양반을 비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자, 새로운 인물령을 긍정한다는 건 광문자전과 예덕선생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덕선생, 맞다. 고전선문 배웠지? 혹시 여기서 배운 작품 있나? 호재? 뭘 배웠어? 소설까지 못 나갔나? 진도를? 짧은 것만? 아니 왜냐면 내가 알기로 그 교재에 박지원 소설 파트가 있거든. 없었어요? 박지원의 한문 소설 없었어? 괜한 걸 물었다. 예덕선생전은 굉장히 유명해요. 모의고사도 출제가 됐지만 내신에서도 잘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예덕선생은 직업이 똥 푸는 사람이야.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 사실 우리 인식상 이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은 낮겠죠. 미천하고. 근데 박지원은 이 사람을 오히려 엄청 예찬해. 인품을 예찬합니다. 그리고 광문자전은 이 작품의 주인공 광문이가 거지예요. 근데 엄청 의리 있는 거지로 나와. 배웠나 본데? 모의고사에서 봤어요. 좋네. 그래서 이걸 통해 결국 박지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신분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분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완전 파격적이죠. 양반이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자, 두 번째 양반전과 호질이라는 작품은 양반을 비판하는 대표 작품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애들 있다던데? 알아요? 내용? 내용이 뭐야? 말해줄래? 양반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양반전. 배운 사람? 양반전. 양반도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양반 신분을 사. 맞아요. 그래서 막 사가지고 그 막 사는데 막 그런 거 막 증서 같은 것도 쓰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 증서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뭐 양반. 추워도 불 피우지 말고. 맞아요. 네, 배웠죠. 자, 지금 모든 내용을 그냥 다 말했어. 자, 양반전에 나오는 주인공은 일단 당연히 이제 양반과 부자인데
이 마을에 사는 양반이 이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처럼 그지예요. 심지어 군청에서 꺼다 먹은 곡식이 1000석이나 돼. 완전 기생충 같은 양반이지.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을 감사하던 공무원이 그걸 발견하고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이놈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라 라고 시켰는데 양반이 울기만 해. 돈이 없는데 막 이래. 이게 비판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 그렇죠. 무능한 거예요, 양반이.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그 마을의 가장 부자인 애한테 그 신분을 팔아버려. 근데 그 마을의 군수가 야 어쨌든 신분을 매매했으니까 매매증서를 쓰자라고 하면서 1차 매매증서를 쓰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아까 려원이가 말한 것처럼 그 예를 들어 코딱지 파지 말기, 방귀 끼지 말기, 트름하지 말기 뭐 이것처럼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길게 나열을 해. 그게 뭐냐면 양반으로서 지켜야 하는 덕목들. 근데 이제 부자가 그걸 보고 짜증나는 거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뭐 이런 것만 있어? 그러지 말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로 매매증서 좀 바꿔 써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매매증서를 써요. 근데 그 2차 매매증서의 내용이 예를 들어 백성 콧구멍에 양잿물 들이붓기, 백성들의 소를 뺏어서 자기 놈 먼저 갈 수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반이 그걸 보면서 너는 내가 도둑놈인 줄 알아? 이러면서 그 매매를 취소해버려요. 그럼 결국에 양반전이 비판하고자 하는 건 뭘까? 뭘까요? 1차 매매증서를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게 뭘까? 허례허식이에요. 안 지켜도 되는 걸 너무 많이 지키라고 강요를 하지. 두 번째는 2차 매매증서. 횡포죠. 그렇죠? 양반들의 부당한 횡포. 그래서 그게 이 허생전의 일부분과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 호질이라는 작품은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출제가 됐어요. 호질이 영광여고에서. 이 마을에 북곽 선생이라는 아주 유명한 남자가 있어. 들어봤어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봤어요? 북곽 선생은 책을 10,000권이나 썼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학식이 높은 걸로도 유명하고 여자한테 관심 없는 걸로도 유명해. 근데 한편 그 마을에 동리자라는 수절과부가 있어. 수절을 지킨다는 건 다른 남자랑 결혼 안 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아들이 5명인데 성이 다 달라. 최소 5명, 남자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서로 사귀어요. 썸을 타는데 이 수절과부 동리자네 집에서 둘이 밀회를 하다가 동리자의 아들들이 몰래 엿듣다가 이거 북곽 선생 목소리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되게 멍청하거든? 그래서 어떤 아들이 야 그럴 리가 없어. 북곽 선생이 우리 어머니 방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서 얘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우다. 인간의 탈을 쓴 여우다. 쟤 잡아가지고 돈 벌자. 그래서 쳐들어가. 근데 이제 북곽 선생이 놀란 거지. 그래서 걔가 깽깽이 걸음으로 도망치다가 똥구멍이라고 할 뻔했어. 똥구덩이에 빠져. 똥에 빠져. 그리고 나서 막 겨우 똥냄새 풍기면서 나왔는데 그 앞에 호랑이가 있는 거야. 근데 호랑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아, 너네는 항상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호랑이 책임으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니네가 하는 일들을 보면 다 냄새가 나서 똥보다도 못한 존재야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북곽 선생이 막 빌어. 맞습니다. 모든 말이 다 옳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비굴하게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딱 고개를 들었는데 호랑이가 사라졌어. 그래서 지나가던 농부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끝나요. 그럼 이제 북곽 선생이 지금 잠깐 운동 중이었어. 뭐 이러고 끝이 납니다. 결국에 호질도요 양반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공통점이 뭘까? 겉으로만 그런 척 한다는 거야. 표리부동한 인간을 비판하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 참고로 알고 있으면 외부 나왔을 때 대충 가닥을 잡을 거고. 자, 밑줄을 좀 칠게요. 허생전은 비판적 지식인인 허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당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대부들의 무능함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것이다. 허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러니까 사대부들은요, 겉으로만 나라를 걱정하는 척하고, 근데 사실 텅텅 비어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 올바른 현실 인식과 사회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한문 소설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박지원 되게 깨어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죽을 때까지 한글을 몰라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작품이 다 한문이에요. 여기는 아닌데 나 옛날에 다니던 학원 시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 허생도는 국문 소설이다. 혹은 한글 소설이다. O야 X야? X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긴 하더라고요. 참고고. 자, 갈래는 풍자 소설. 풍자는 웃음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이 풍자라는 단어 안에 찌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찌르다. 해악은 그냥 단순히 웃음만 유발을 하는데 풍자는 거기에 비판의 의도까지 섞인 겁니다.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렇다는 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작품 밖에 있으면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알려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참고로 고전소설 중에 1인칭인 작품 거의 없습니다. 이 당시에 1인칭이 발달을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 전지적 작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간은 조선 후기 17세기 중반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주제 밑줄 칠게요. 사대부의 무능과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비판하는 거고, 지배층이 각성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자, 특징 1번.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사회를 풍자합니다. 두 번째, 빈섬을 통해 이상량을 보여주죠. 그 다음, 의. 당시 사회 모순을 비판 풍자하고 근대의식을 보충했다. 근대의식은 쉽게 생각하면 깨어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을 파괴한다든지 남녀 차별적인 시선을 지운다든지 양반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대의식입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요. 오른쪽에 인물 관련된 걸 볼게요. 자, 허생은 이용호생의 실학사상을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이용호생이라는 게 뭐냐면 학문이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실학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험 선지에 이용호생이라는 말 나오면 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 자, 반면에 허생의 처는요, 실용적 사고를 지닌 인물로 경제적인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변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완은 실존 인물이에요. 양반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무능력한 지배계층을 대변하면서 과거의 것에 사로잡힌 변화를 거부하는 인물을 보여준다. 우리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안 돼. 이런 것만 고집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뒤로 잠깐만 넘겨볼게요. 자, 뒤로 넘겨서요. 자, 3번 몇 표 칠게요. 자, 이미 너희가 다 배운 거야. 허생의 행위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라는 건데, 첫 번째, 집에서 허생이 7년째 글만 읽고 경제활동을 안 합니다. 이걸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건 사대부들이 정말 허위적이다. 비슷한 말로는 무의도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는 일 없이 놀고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거. 그게 무의도식입니다. 겉으로만 있는 척하면서 개뿔 하나도 없는 거. 그런 게 이제 허위적인 삶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매점매석으로 돈을 번다는 거. 사재기죠. 사재기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걸 통해 취약한 경제구조를 비판하고 양반의 허례허식을 지적합니다. 경제구조가 취약했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상행위를 굉장히 천하게 여겨요. 양반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야. 돈에 대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지. 못 써. 그럼 못 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 구조가 완전 마비가 된 거지,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군도를 데리고 빈성으로 가는 것, 아까 얘기했죠? 지배층도 못한 일을 허생이 해결해. 무능력한 지배층을 비판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없었다라는 걸 동시에 비판합니다. 자, 그 다음 시사삼책을 이완한테 제시를 했어요.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지? 삼고초려. 삼고초려. 그치. 인재를 위해서 삼고초려를 해라 했는데 거부하죠. 두 번째, 명나라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재산을 가진 사람들 걸 뺏어서 걔네 도와주자고 했는데 싫다 그래요. 그리고 청나라 그렇게 치고 싶으면 청나라로부터 많은 걸 배워오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죠. 결국에 겉으로만 청나라를 치자는 북벌론의 허위성 혹은 허구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집권층이 무능하고 허례허식,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을 비판한다는 얘기겠죠. 자, 4번 별표. 이것도 다 했던 얘기. 밑줄만 칠게요. 과일은 주로 제사를 지낼 때 쓰고 말총은 양반들이 머리를 삶을 때 사용하는 양반의 전유물이다. 양반만 쓰는 건데 허생이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양반들이 제사 같은 예도나 의관, 옷이죠. 옷을 중요시 여겨 그런 물품값이 10배로 뛰어올라도 그 값을 주고 사갔기 때문이다. 허생의 이러한 상의는 비록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허생의 말대로 겨우 만냥으로 나라 안의 과일과 만건값을 좌우했다는 건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양반들의 거칠에 치중하는 허례허식을 보여준다. 다 했던 얘기고. 자, 5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한대장을 등장시킨 이유. 첫 번째, 집권층의 태도와 관점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완이라서. 어쨌든 집권층을 비판하려면 그 집권층의 입장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명분만 앞세우는 당시 집권층의 무능과 북벌론의 허구를 비판하고자 했다. 명분이라는 건 얘들아, 뭐뭐 해야 한다 거든? 우리는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 에만 너무 집착하는 거야, 사대부들. 그걸 이제 비난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 현실성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 허생이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 왜 사라졌느냐. 만약에 이 책을 임금이 봤다면 그날로 박지원의 목은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입장에서는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허생이 실제 존재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라는 걸 어필함과 동시에 이렇게 사라지는 결말은 암시나 여운을 줘요. 그래서 허생이 일반적 사람과는 다르다 라는 걸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인의 이자는 다를 이자라서 다른 사람과 다른 면모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신비하죠? 없어지면. 자, 7번 별표 칠게요. 7번 잠깐 볼게요. 자, 허생전에 반영된 당대 현실인데 내가 여기 산업공상 써놨지? 선비가 가장 위고 그 다음이 농민, 그 다음에 공업자. 공업자라는 건 장인밭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다음 마지막이 상업자. 이런 산업공상이라는 조선시대 계층 때문에 상업이 천시됐고 그래서 경제구조가 취약했던 거죠. 자, 정치적인 측면에서 집권층이 허구적인 북벌론을 내세우면서 친명배청 정책을 펼쳤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명나라랑 친하고 청나라를 배척. 그렇죠. 명나라랑 친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작 북벌론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제구조 취약했고 상업을 천대시 여겼고 수레가 발달하지 못해서 교통여건 안 갖춰졌고 경제 발전 못했고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봤을 땐 허례허식에 찌들어 있었고 도둑이 들끓 만큼 백성을 위한 정책이 부재했고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사삼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자, 8번 갑니다. 별표 칠게요.
허생전에서 허생과 이완의 갈등을 봐야 합니다. 허생은 실리를 중시해요. 실리가 뭐야? 실제, 이익 혹은 이득 이런 건데 이완은요 명분을 중요시 여겨요. 아까 말했지. 명분은 뭐뭐 해야 한다. 그런 사람 있잖아. 내가 사실 명분에 집착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 좀 더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이건 지켜야지. 근데 딱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수빈쌤이 완전 싫어해. 그래서 내가 MBTI가 ISTJ인데 수빈쌤이 ISTJ만 보면 ISTJ 소름 막 이런단 말이야. 뭐 너도 ISTJ야? 어떡해. 수빈쌤 되게 싫어하겠다. 왜냐하면 수빈쌤은 막 어떻게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고민해. 그러니까 그게 없거든. 난 그냥 원리 원칙주의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수빈쌤과의 갈등이야 사실은. 그래서 허생은 실리를 훨씬 중요시 여기고요. 이완은 지켜야 할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으면 명분을 중시하면 안 되죠. 일본어 쓸 뻔했다. 유동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거지 이완이. 유두리가 없어. 자, 결국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전쟁 체제의 긴장감을 조성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꾸 양반들이 청나라 쳐야지, 전쟁 일으켜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백성들한테 공포감을 조장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고요. 뒤로 넘겨볼게요. 자, 10번도 별표인데 이게 내가 별표 친 이유가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허생전이랑 홍길동전이 조금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허생전은 집에서 나와. 왜? 열받아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죠. 근데 홍길동은 집에서 왜 나오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리지 못하니까. 왜? 서자 출신이어서. 사회 문제,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허생전은 매점매석을 하면서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요. 홍길동전은 활긴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부자들의 물건을 훔쳐버리지. 자, 허생전은요, 빈섬을 지가 개척해요. 그래서 거기에 군도들을 끌고 가죠. 근데 홍길동전은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해요. 근데 반전은 원래 율도국은 있는 나라야. 근데 홍길동이 그거 뺏어요. 애들이 홍길동이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율도국에 멀쩡하게 앉아있던 왕을 얘가 그냥 치워버려. 그리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 어떻게 보면 좀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허생전은 마지막에 사라지고요. 홍길동전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영웅적인 결말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자습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요거는 도윤이가 읽을게. 연암의 사상은 실학 중에서도 북학파에 속한다. 연암은 그와 교우하던 홍대용, 이덕무, 박재가 등과 함께 북학파로 불리운 이용후생학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명분을 내세우는 유학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낙후된 조선의 현실에 극복하기 위해 벽돌의 사용, 술의 통용, 적극적 통상 등을 제시하여 부국 강병을 이루고 백성의 궁핍한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그의 북학 사상은 허생전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집권층의 현실성 없는 북벌론을 비판하며 진정한 북벌은 뚜렷한 주체의식으로 청나라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네, 이미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북학파에 속하고요. 이용후생 학파이기도 합니다. 명분을 내세우는 유학자들의 반기를 들고 백성의 궁핍한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집권층이 현실성 없는 북벌론을 비판하면서 청나라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 역설은 역설법이 아니에요. 강조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다 읽은 사람은 앞에 있는 2번 이해와 감상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2번 이하 감상을 현서가 읽어볼게. 허생자는 허생이라는 영적 능력을 지닌 인물을 통해 당대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취약점과 모순 지배계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 의식을 풍자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허생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허생은 매점 매석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데 이러한 상행위를 통해 작가는 그 당시 취약한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허례 의식에 치우친 양반들을 풍자하고 있다. 두 번째는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빈섬으로 들어가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지배층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양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면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이원 후생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완 대장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다. 호생은 이완에게 부국 강령을 위한 인재 등용, 치욕을 씻기 위한 명나라 후예와의 결탁, 유학과 무역이라는 시사 상책을 제시하지만 양반 지배계층을 대변하는 이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의미 없는 북벌론만을 내세우는 무능한 양반 계층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허생이라는 작가의 대리인을 내세워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밑줄 이미 다 본 겁니다. 당대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취약점과 모순, 지배계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풍자했고 매점 매석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취약한 경제구조와 허례의식을 풍자하고 있고 군도를 이끌고 빈섬으로 들어가는 건 지배층의 무능함과 이용후생의 정책이 부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인재등용을 잘하고 명나라 후예들을 잘 챙겨주고 그리고 청나라 애들이랑 무역하고 유학하면서 걔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라는 시사상책을 제시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완을 통해 의미 없는 북벌론만을 내세우는 무능한 양반을 비판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작품의 허생은 작가 박지원의 대리인이다 라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자습서 읽도록 할게요. 쉴게요.